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신규 주택 판매 등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상승한 16,200.98을 기록했고 장중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나스닥 지수는 0.1% 오른 4,292.06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1,845.1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월 주택 판매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기준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9.6% 증가한 46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사전조사한 전문가 전망치인 40만 5천 건을 큰 폭으로 웃돈 수치입니다.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시장의 심각한 부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경제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산가격 급등보다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시장 부진 징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젠그린 총재는 그동안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천천히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최근 랠리에 대한 부담감 탓에 지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46%, 0.4% 하락했고 독일 증시도 0.39% 내렸습니다. 영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가 0.7%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지난 분기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4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와 동일합니다. 4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독일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민간연구소 GfK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사전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8.2도 웃돈 수치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 속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폭을 줄였고 S&P 500 지수도 최고 종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이외에는 주택 지표 호조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46만 8천 건을 기록해서 5년 내 최고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주택 시장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투표권이 없지만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는 최근에 고용시장의 심각한 부진에 대해서 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둔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 판단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옐런 의장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대에 부합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옐런 의장이 제시하게 될지 그녀의 발언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 호조로 인한 뉴욕 증시의 상승 영향이 최근 연중 최고치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 상승의 탄력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혹한으로 인해 주택 지표들이 줄줄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결과는 의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경제 지표가 네. 뉴욕 증시를 살렸습니다. 지수는 뭐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옐런 이 상원 청문회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16,198로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12%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4,292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0.1%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수 변동이 없는 이런 흐름인데요. 18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지표는 1월 신규 주택 판매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9.6%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모기지 금리, 모기지 은행 연합이 발표하는 모기지 신청자 수는 크게 줄어들어서 이런 내용하고는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린 총재가 3월에 테이퍼링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여른 총재와 현재 2명의 인사가 3월 테이퍼링을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미국 예금자 22,000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미 상원에서 이것이 지적이 돼서 현재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런 악재성 요인과 그다음에 중국의 최근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0.4% 내외 수준의 하락세가 좀 나왔고요. 그 밖에 영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예비치 0.7%와 같은 수치로 발표가 돼서 영국의 수치는 현재 나쁜 수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현재 막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 주택지표가 좋았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일 또 주택지표 부진과는 다른 이야기. 그동안 혹한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나쁘면 혹한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 네. 혹한 영향이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표를 읽어내기가 상당히 껄끄럽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혹한이 일부 영향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기사 참고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New Home Sales hit 5.5년 반 만에 최고치에 현재 올라섰다. In January, 1월 수치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림은 캘리포니아의 칼스바드의 매물로 나온 주택인데요. 앞에 표시판이 있죠. Sold, 매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일부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휴양시설이 좋은 이런 목 좋은 데는 공급량이 올해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매수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드라이브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수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1월과 1월은 주택 매매가 좀 많은 달로 평균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수치상으로는 기대가 됐었는데 시장이 많이 혹한 때문에 억눌렸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수치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받아들인 수치입니다. 연율 기준으로는 46만 8천 채로 1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이는 지난달이죠. 42만 7천 채보다도 높았고 시장 예상치 40만 채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기지 금리 30년 만기가 현재 4.3에서 4.5 밴드 정도를 현재 움직이고 있고 올해 어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1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상승폭이 다소 조금씩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기지 금리 동향 같은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표가 꾸준히 안 좋거나 꾸준히 좋거나 하면은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이제 실업률만 보지 않겠다, 여러 지표들을 보겠다고 한 옐런 의장 입장에서는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지가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것이 혹한 탓인지 지금 소프트 패치 국면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한 지표의 그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시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테이퍼링 기조를 잠시 중단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분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2008년도에 의사록이 추가로 공개됐을 때 자넷 옐런 부의장하고 이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린 총재가 비교적 시장을 잘 예측을 했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총재하고 에릭 로젠그린 총재가 테이퍼링 3월 18일과 19일 날 100억 정도 더 줄이는 이런 기조를 반대 의사를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리처드 피셔, 이런 매파 진영의 입김을 이번 처음으로 의장으로 주재하는 이 옐런 의장이 어떻게 조율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차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뱅크런 조짐도 보이고 있고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째 보내드리는데요. 뱅크런이 거의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난해 사이프러스 때도 이 뱅크런 조짐 때문에 정부가 은행 문을 닫아 걸었었죠.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현재 감지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기사를 저희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BBC의 화면입니다. BBC 뉴스에서 나온 화면인데요. 우크라이나 currency hit 10 years low, 10년 만에 현재 최저치 상태로 현재 떨어진 상태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현재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4.4%, 장중에 당일 변동폭이 4.4%나 움직였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들어서 현재 달러 대비 그리브나는 18% 이상 현재 폭락한 수준이라고 보겠는데요.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은행 인출기 앞에서 좀 비통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은행 예금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예금이 묶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ATM기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지난 소요 사태 때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7%가량 현재 빠져나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중앙은행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현재 야당 과도정부의 인사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일부 우크라이나 소재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예금자 인출도 500명으로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소재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은 일일 예금 인출 한도를 1,500그리브나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이프러스의 기억이 새로운 그런 흐름이고요. 러시아계 은행이죠. 스베르뱅크와 VTB, 아직까지는 예금 인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든지 이런 부분이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군중들이 현재 많이 부딪히는 내용인데요. 이 크림반도 쪽은 러시아 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높은 부분과 현재 친서방계를 지지하는 시민들 간의 약간의 충돌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인데요. 화면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곳이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소치입니다. 여기서 흑해에 크림반도가 있고 위쪽이 이제 키예프 그 수도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크림반도를 사용권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의 그 군대에 현재로서는 경기태세에 들어갈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든지 IMF가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복병의 변수로 현재 등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대응 없이 큰 이야기 없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BNP 파리바가 한국 주식시장 비중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한국 주식시장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나쁜 소식이라 예. 그 말씀드리기는 좀 껄끄러운데요. 네. 다른 채널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BNP 파리바가 우리나라의 한국 증시의 비중 확대를 비중 축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 나온 기사는 로이터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나와 있죠. 다운그레이드 차이나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축소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도 현재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인디아와 인도네시아는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 축소는 내수시장만을 현재로서는 좀 약속할 수 있고 다른 부분 수출이나 일부 현재의 위안화 통화 가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향후 기업들의 수익력 저하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기업들의 수익력을 조금 높여주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때 삼성전자가 수익력이 좋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이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맥쿼리 증권이 한국의 비중 확대를 비중 축소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요. 맥쿼리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최근 하원에 제출한 통화 방기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리스크 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현재 꼽고 있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쪽의 시각은 여전히 좋은 강건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내일 옐런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결과 확인해보고 내일 이현민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강한 연중 최고치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나흘 연속 순매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중심으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화장품 업종 대표주들의 엇갈림들이 확인됐습니다. 연중 최고치 보인 코스피 지수 1970선을 돌파를 했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4거래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2월 21일부터 외국인들 3천억에 대한 매수세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면은 역시나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증시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영향력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서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원화 강세 기조가 나와서 외국인이 사는 기조 뭐 그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원화 강세 기조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목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KB금융,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 쪽으로 어제장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급반등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실 지금 시점 해외 증시에 있어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산다라고 해서 2,000포인트도 무조건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하더라도 약간은 매수 동조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관 그 중심에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동반돼야지만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시장 2,000포인트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외국인 수급 가능하겠지만은 너무 믿지 말자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키우는 강소기업도 이렌텍과 맥파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어제장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군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 관련된 강소기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뭐 이렌텍이라든가 이런 종목 쪽에서도 관심이 좀 커졌는데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 보였고 또 한 가지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았습니다. 뭐 터치모빌이라든가 이러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집중되는 교집합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 흐름 보이는데 IT 부품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잘못된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좋은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판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갤럭시 S5 출시 이후에 유망 섹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트폴리오 다변화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렌텍 같은 종목 쪽으로는 관심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렌텍 휴대폰 케이스 사업이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군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겠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슈와 함께 매수거리량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IT 부품 관련된 종목 쪽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이렌텍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 종목 7,900원대 종가 형성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9,000원대까지 한번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데 단기적인 추가 상승 기대해보면서 9,000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 업종들의 대표주들에 대한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AVCNC 같은 경우는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하락 그리고 AVCNC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연주 신고가 이후에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약간은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AVCN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려감이 컸던 만큼 반등강도 조금 나오고 있다. 같이 대세 하락 흐름 보였지만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 추세가 전환되면서 어느덧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AVCN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과 점유율에서 약간 밀린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제한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면서 AVCNC 쪽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지 않을까 2등주, 3등주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 업종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AVCNC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 미세먼지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또 중국의 황사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봄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AVCNC를 비롯한 이 화장품 업종의 제품군들이 많이 팔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테마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중장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중에서 가장 추세적인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AVCNC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지만은 코스맥스 쪽으로 주가 급락 나왔을 땐 그때는 역시나 저점 매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데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악화 우려감, 약간의 신용경색 관련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타격을 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둔화되더라도 중국인들에 대한 소득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관련된 수요 업종군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패턴 보낼 수가 있겠고 앞서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도 고점 형성 이후에 약간은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VCNC 비롯한 이러한 종목군들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코스맥스도 약간은 재차적인 상승 랠리 이어준다라고 한다면은 6만 원대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6만 3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코스맥스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기대감 속에 코스맥스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택지표 호조 속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국내 증시 탄력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뉴욕 증시는 상승 흐렸지만은 역시나 중국 관련된 이슈, 약간의 유동성 회수 관련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거, 위축 가능성,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 아무래도 10시 전후, 10시 반 전후 해서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증시의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중국 증시의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증시의 상승 흐름이라든가 하락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중국 증시의 장 초반 분위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장 후반까지의 투자 전략 상당히 유효하게 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종목 장세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수는 1975포인트를 상단으로 해서 1950포인트를 하단으로 한 좁은 박스권에 약간 갇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움직임이 덜하지만은 종목 장세 움직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의 흐름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앞서 화장품 관련 업종군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업종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1분기 흑자 전환 및 약간의 적자 구조 축소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페너존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 이후에 약간 횡보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좀 다지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각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증권업종 쪽으로 매각이라든가 M&A 관련된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은 수급이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러한 종목군들 매각 이슈라든가 약간의 뉴스성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중심 주도주로도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증권이라든가 동양증권 같은 종목군들 수급 체크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폭 회복한 상해 증시의 초반 장 분위기도 한번 살피면서 장중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근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최근에 226 대란, 혹시 123 대란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가입자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곧 이 통사 3사가 또다시 영업정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시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알뜰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IG비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었죠. IG비전이 50%의 급등을 이뤘습니다. 과연 그 급등세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IG비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닥권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가 꾸준히 하단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크게 오르면서요. 2,470원까지 50%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단의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네, 1,600원대였죠. 하지만 자, 2달 만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뉴스, 과연 어떻게 회사가 변했길래 주가는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었죠. 자, SK텔레콤의 알뜰폰 1호 사업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SK텔레콤의 1호 사업자면 망은 그대로 쓰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망에 대한 인식은 SK텔레콤이 좀 더 낮다는 점이 바로 이 IG비전, IG모바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요금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IG모바일의 기본 요금제가 나오는데 지금 자, 정액형이죠. 아무리 비싼 걸 하더라도 한 달에 11,000원이 기본료입니다. 요금이 어떻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의 LTE 요금이 38,000원, 35,000원이 가장 최저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금의 차이가 한 달에 무려 2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IG모바일에 가입하는 분들은 휴대폰을 부가적으로 뭐 2개나 3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하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공략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뉴스를 같이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실적. 자, 지난해 순이익 267%가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도 보이고요. 지금. 자, 그리고 뭐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보이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었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현금 배당과 흑자 소식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는 거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바로 3분기입니다. 3분기의 실적을 나타낸 표인데 매출액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누적된 매출액이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하단의 당기 순이익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도 늘었죠. 죄송합니다. 매출액도 늘은 모습이었고, 하단의 당기 순이익이 작년 3분기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구나. 결산 실적에서 돌아선 게 아니라 3분기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힌트로 알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누적을 한번 보세요. 누적이 작년까지 3분기까지는 1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3분기에는 바로 27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적으로 벌써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3분기 때부터 이런 낌새는 나왔다는 거죠. 자, 기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우리가 개와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비유를 하죠. 어차피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4분기 연결 실적은 어떻게 됐는가? 자,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요. 매출액은 166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144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15.3%가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6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3분기 때부터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적적인 분위기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꾸준히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이런 급등의 50%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실적입니다. 기업을 우리가 항상 파고들 때 실적적인 분위기가 받쳐주는 기업, 그리고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말뿐이 아니라 직접 지금 일어났던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캐치를 해서 그 실적이 지금 주가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IG비전 같은 경우에 지금 EPS 및 PR은 얼마일까요? 현재의 PR은 아직까지도 8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보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시장의 분위기 어떻죠? 바로 영업정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IG비전 같은 경우에 알뜰폰이니까 사업자가 좀 더 이동할 확률이 높겠구나, 주가상의 뉴스상의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테마성 자료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테마성 자료가, 그리고 테마주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꾸준한 실적이 동반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리더권에 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EPS와 그리고 PR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화면이 지금 없네요. 자, 그러면 주가상이 지금 2470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저는 PR 8배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쉽게 꺼지지 않는 게 바로 이 IG비전이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 상당히 지금 뽑아내는 자리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제가 보건데 이 주가 2,7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급하게 잡지 마시고요. 눌림목에서 잡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실적되는 기업들 들고 있는 것만이야 바로 이런 50%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융자산 거품 위험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FRB 이사가 주장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옐런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수단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미리 거품이 형성되기 전에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빠르게 가져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는 아니죠. 왜냐면 시장은 지금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고 이 테이퍼링이 적어도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도 말쯤에는 이제 2015년 말쯤에는 금리 인상 시점을 가야 되는데 FRB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FRB 내에서 상당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의원들 간의 대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시그널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 자넷 옐런이 지금 시장의 어떤 선제적 안내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것이 계속 커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뭐 지연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선제 안내, 이것이 이제 확인이 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뭐 실업률 6.5%, 미시나 뭐 인플레이션 2.5%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아닌 새로운 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불안감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까지는 연준 의원들, 특히 뭐 지역 총재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FRB 이사까지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FRB 내에서 상당히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다라는 거고, 그건 결국 3월 FOMC를 우리는 기다리게 하는 재료다. 왜냐면 이번 3월 FOMC는 아시겠지만 자넷 옐런이 임기 시작한 처음 FOMC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넷 옐런의 어떤 행보나 그의 의견, 또 그가 특히 선제 안내의 변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기대케 하는 이런 뉴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게 되려면 옐런 의장 꼭 선제적 안내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확인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가 이어집니다. 중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김동섭 이사님과 다르게 보는 중국에 대한 시각, 먼저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금리 스프레드. 네. 그게 보통 120핍 정도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뭐 상하이 은행 간이라든가 레포 관계에 있어서도 뭐 거의 100bp 정도 됐고요. 또 2년 만기 국채라든가 또 수합과의 어떤 금리차도 한 120bp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제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이 정도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 어떤 금리 어떤 차를 계산하기 시작한 게 2005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중국 금리가 그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중국이 뭐 미국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가장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아직도 자본주의가 아직 개방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미국과 그처럼 어떤 금융이 완전히 개방된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시장 흔들어 버릴 수도 있지만 중국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위기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악재 정도로 봐야지 중국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전 세계 글로벌 위기로 갈 확률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뉴스를 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갖다 버리기 시작해버리면 미국도 그 금융 위기가 같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과 그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도 같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뉴스의 중국의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바닥에서 잡기 위한 시장 흔들기 뉴스 정도로 바라보는 게 좋겠고요. 중국에서 아마 이런 물론 스프레드 차 이런 것들은 금리 차 같은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아마 잘 해결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요즘 중국에서 그 위안화가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그 수출을 늘려서
이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어제 저녁 기사를 보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외화 또 예금금리 자유화 허용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데 기여하지 않을까요? 일부 특구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특구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열어주는 것은 일단 어느 지역 내에는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물론 상하이가 대표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개방 물결에 이제 시작이 됐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그것이 이제 그 중국장을 완전히 다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금리 자유화는 중국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개방될수록 될수록 금융이 개방되면 될수록 꼭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정 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 외화 예금 금리 자유화 허용 이제 점차적인 개방의 시작으로 보면 되겠군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시장이 지난 3년간의 약세장을 끝내고 이르면 3월부터 강세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큼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쪽 KTB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015년 중반까지 뭐 2,300 정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 2,540 정도 간다는 거에 대한 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주가가 왕창 올랐을 때 어떤 낙관론을 제기하고요. 왕창 빠졌을 때 비관론을 제기해서 시장 투자가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항상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좋다 그래 따라갔다가 물 먹는 경우. 너무 많이 내려가서 패닉이 돼서 팔아야 한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경우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장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 그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좀 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 그 중앙은행의 어떤 총재의 바뀜이 형성되거든요.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맞물리는 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재정정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줄이죠. 그리고 통화정책은 늘리는, 그러니까 한쪽만 하는 상황이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정도 늘리는데 재정 건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을 더 늘리지 못하고 통화정책으로만 가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 통화정책을 줄이고 재정정책을 늘리는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재정정책도 늘리고 통화정책도 늘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파업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그러니까 KTB에서는 아주 조용한 강세장을 얘기하지만 저는 좀 완전히 그냥 놀랄만한 강세장이 저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 그동안 힘들었던 이 투자가들의 소외됐던 투자가들에게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뭐 월봉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달에는 저는 한 2010 정도까지는 봤었는데 아직까지 40%가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기관들이 요번에 지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어저께 한 1,200억 들어왔지만 실제로 아직은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같이 쌍끌이 장사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오늘과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쿼드러블이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초에 쿼드러블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윈도우 드레시 그 시점을 맞춰서 많이 할 거라고 본다면 3월 달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추가 매수와 또 기관이 매수세에 동참을 하게 되는지 2010선 회복이 주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사님과 할 얘기가 많겠죠? 옐런 의장 발언 확인해보고 내일 뵙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7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